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법치주의는 뭘 뜻하는가? 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전하게 국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치주의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영미법계의 법치주의를 살펴볼게요. 영국의 법치주의는 영국의 다이시가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법이죠. 공사법 이렇게 해서 사법으로서의 보통법이 자본가들의 권익을 잘 지키니까 이 보통법을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치주의 요체라고 보고 그런 내용을 법치주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봤어요. 세 가지의 어떤 그 맥심으로다가 이제 정리했는데요.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다. 또 법 앞에 평등이다. 또 영국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이다 라고 해서 영국의 법치주의를 갖다가 정리했고 그것을 법의 지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을 갖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볼까요? 다이스 책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봅니다. 법의 지배 원칙은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와 최고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대권 또 나아가 광범한 재량권조차도 부정한다. 영국인은 법으로만 지배되므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는 처벌될 수 없다라고 해서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다. 정부가 그 보통법보다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탁 정리를 하죠. 두 번째는 법의 지배 원칙은 법 앞 평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재판받을 때 보통법원에서 같이 재판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평등을 썼어요. 보통법원에 보통 재판소에 의해서 실현되는 보통법에 모든 계층이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공무원이나 특정인이 보통재판소의 재판권을 벗어나거나 일반 시민에 적용되는 법의 복종, 보통법의 복종임으로 면책될 수,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면책될 수 있다는 사고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 앞의 평등도 역시 보통법 그대로 하겠다. 보통법이 뭐예요? 일반 사법이죠.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래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배 원칙을 영국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보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본가들이 상거래로 만든 보통법이 이제 헌법으로까지 고양되면서 높아지면서 다른 법률이 그것에 위반될 수 없도록 하는 데까지 이제 법치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 형식으로서의 헌법, 즉 외국에서는 헌법전에 표현되는 법원칙들은 영국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보통법원에 의해서 구현된 개인 권리의 결과물로 표현된 공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요컨대 사법의 원칙들이 근대사법의 3대 원칙 같은 그런 원칙들이 법원이나 의회의 권한 행사에 확장되어서 국왕이나 그 신하들의 권한 가지기를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법 질서를 갖다가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국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겉으로 사실은 그 세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그 다이시의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선생님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걸 보면은 그 실질적 내용은 뭐냐? 근대 사법 3대 원칙에 충실했었던 보통법을 최고에 놓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 국왕의 모든 공권력이 그 밑에 있다. 따라서 그 국가 공권력이 보통법 질서를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다이시의 법치주의다라고 선생님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 공무원 또 영국 국왕도 그걸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보통법에서 이제
확실하게 다져진 것, 다시 말해서 근대사법의 3대 원칙들은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권으로 이제 헌법 질서를 높임으로써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실질이 이제 원칙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이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독점에 의한 어떤 거래의 자유, 또 토지 등을 포함한 어떤 그 절대적인 소유권, 그 다음에 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의 산정, 뭐 이 정도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고 노동자나 농민은 굉장히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이제 대륙법계의 어떤 법치주의를 봅시다. 이거는 의회의 법률을 법으로 이제 보는 이제 법치주의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가 이제 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단 말이에요. 독일의 법치주의를 정리한 학자가 이제 오토마이어였어요. 오토마이어는 이제 역시 생각이 마찬가지죠. 국왕의 권력을 갖다 견제하고 있었던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국왕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 세 가지의 어떤 원칙들로 이제 구성했는데 하나는 뭐냐? 법률의 우위죠. 어떤 다른 권력보다 높다. 법률이. 그다음에 법률의 유보. 간단해요. 뭘 유보하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침해할 때는 유보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반드시 법률을 거쳐야 된다. 이게 법률의 유보죠. 세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다. 법률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그 학자가 써놓은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다. 법률의 우위는 뭐냐? 법률이 국가의 최고의사라는 의미다.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 집행은 법에 따라야 한다. 국왕도 이 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법률이 군주를 포함해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우월함으로 그 힘을 통해서 사법 질서의 민법을 수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맨 마지막 건 선생님 평가죠. 법률의 유보는 뭔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 유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와 권리는 뭐냐?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니까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 국가 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갖다 관여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받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의회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 소리는 뭐냐? 자본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자본가들의 재산과 자유를 갖다가 신체를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뜻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무엇인가? 법률은 권리 의무를 변동하는 법규범이니까 그 법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 말고 그 밖에 다른 군주의 명령이나 이런 공권력으로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공권력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군주회나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명령으로 권리 의무가 침해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죠. 재판 절차에서의 어떤 그 권리 의무 보장이다, 자유의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 소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등 이런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의회와 법률이 국가의 권력 행사로부터 독립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어떤 이런 이론이 되게 돼요. 실제로 만일에 의회가 국민 전체의 대표자들로 잘 구성되어 있다면은 오늘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은 이 의회는 정의를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권리 원칙에 대한 예외 질서를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 질서가 합리적인 예외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질서가 전반적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근대 대륙법계의 법치주의에서는 의회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자본가들이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자본가들이 근대 사법 3대 원칙의 예외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한 만들지 않은 원칙만 적용되는 그런 시장 질서에서 누구만 손해 보는가? 역시 노동자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법치주의는 뭘 뜻하는가? 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전하게 국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치주의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법을 관습법, 그 상거래법을 중심으로 법치주의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의회가 누구가 의회 구성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이제 거기서 생기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근대 국민혁명이 이제 1789년을 기준으로 그쯤 생겨가지고 한 5, 60년 지나자마자 이제 양극화가 심해되죠. 노동자 농민의 처우가 너무 낮아지니까 너무 힘들게 사니까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혁명이 일어난 시점이 1848년이에요. 유럽에서. 그 시점 이후를 선생님은 이제 현대 국가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 노동자 농민과 자본가들이 드디어 이제 대립하고 노동자 농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870년대쯤 되면 이제 보통 선거가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의회에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실제로 노동자들 대표들이 의회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법치주의가 이제 말썽을 일으키게 되죠. 자본가 입장에서 말썽을 일으키게도 돼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 국가를 설명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영미법계하고 독일 대륙법계의 어떤 그 법치주의 내용을 비교하고 설명해 봤어요.